지아가 준혁의 손을 잡았다. 붓과 물감으로 거칠어진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그 순간 이준혁은 잊고 지냈던 자신의 열정과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지아의 손이 그의 손을 감싸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지아 씨,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눈빛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그 속에는 이준혁이 느꼈던 것과 똑같은 갈망이 담겨 있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이성과 감정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준혁은 자신의 손에 든 차가운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에게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 순간 서로의 입술이 맞닿았다. 이준혁은 40대 중반의 대학교 미술사 교수이자 완벽하게 정돈된 삶을 사는 큐레이터였다. 그의 삶은 오직 두 가지 색으로 채워져 있었다. 도서관의 잿빛 정적과 집의 차가운 미색. 매일 아침 6시 그가 잠에서 깨어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심지어 밤새 흩어져 잠든 그의 꿈들마저도 정갈하게 접힌 이불처럼 단정해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삶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도록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정교한 표지 아래 어떤 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빈 페이지가 가득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한없이 차가웠다. 이준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습관적으로 창문을 열었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무미건조한 멜로디처럼 들렸다. 그는 손을 뻗어 창틀에 고인 빗물을 만져보았다. 차가운 물은 그의 손끝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한때 열정적인 청년이었다. 고대 유물의 파편에서 인류의 비극을 읽어내고 르네상스 화가의 붓 터치에서 한 시대의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4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그의 감정은 메말라갔다. 마치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벽화처럼 빛바래고 풍화되어 희미해진 상태였다. 그는 학생들에게 그림 속의 삶과 사랑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는 그 어떤 감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아내 한서연은 그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건축 디자이너로 차가운 콘크리트와 무생물의 철골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늘 다음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그들 사이의 감정적 공허를 아름답고 기능적인 가구들로 채워 넣었다. 서재의 북유럽풍 책장, 거실의 조형적인 소파, 침실의 미니멀리즘 조명까지 모든 것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지만 그 가구들은 서로를 마주볼 뿐 결코 서로를 향해 손을 뻗지 않았다. 오늘도 차가운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군. 오늘 아침 회의 자료 보충할 게 있어서 먼저 나갈게. 응, 조심히 다녀와.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사무적인 보고서 같았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라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애썼지만 그 노력은 오직 성과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와의 대화보다 노트북의 도면을 들여다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녀의 눈빛은 늘 수치와 구조, 그리고 완성될 작품을 향해 있었다. 마치 그림과 건축의 대화처럼 그들의 삶은 평행선을 달렸다. 각자의 영역에서는 완벽했지만 그 선들은 결코 만나지 않았다. 이준혁은 가끔씩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거나 노트북 키보드 위를 바쁘게 움직였다. 한때 서로를 향해 뻗었던 손은 이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에만 쓰이고 있었다. 아, 참 다음 주 뉴욕 전시회 출장 때문에
3주 정도 집을 비울 거야. 파리에 잠깐 들렀다 올 거고. 3주나? 응, 중요한 프로젝트라 어쩔 수 없어. 당신은 괜찮겠지? 물론이지.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익숙하잖아. 서연이 떠나는 날 아침. 이준혁은 현관 앞에서 서연의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바라보았다. 바퀴가 바닥에 닿는 순간 타닥하는 미세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결혼 생활에 생긴 균열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서연은 택시를 타고 떠났고 이준혁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서연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이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지금 자유로운 건가? 아니면 혼자가 된 건가? 두 감정은 서로를 덮으며 혼란스럽게 뒤섞였다. 그날 밤 이준혁은 홀로 남겨진 집안을 배회했다. 서연이 떠난 집은 유독 텅 비고 넓어 보였다. 거실의 소파, 식탁,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추상화는 무언가를 표현하려 애썼지만 이준혁의 마음처럼 의미를 잃고 흩어져 있었다. 그는 차가운 와인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한 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빛은 그의 마음속까지는 닿지 못했다. 20년 전에 나는 이런 삶을 꿈꿨을까? 그는 문득 화가인 친구 박선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 아내 윤지아는 밤에 잠을 자지 않아. 영감이 떠오르면 미친 듯이 붓을 잡고 밤을 새우거든. 지아는 늘 격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이었다. 이준혁의 정적인 세계와는 정반대였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윤지아. 이준혁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차가운 와인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한 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빛은 그의 마음속까지는 닿지 못했다. 오빠, 선우 씨가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와서요. 작업실에 혼자 있는데 와인 한 잔 하실래요? 이준혁은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녀의 메시지는 그의 메마른 삶에 숨겨져 있던 색을 다시 불러들이는 초대장 같았다. 친구의 아내라는 금기된 관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걷잡을 수 없는 욕망. 이준혁은 손에 든 와인잔을 꽉 움켜쥐었다. 차가운 유리잔이 그의 손끝을 찌르듯 죄책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그를 덮쳤다. 윤지아의 문자는 이준혁의 메말랐던 삶에 균열을 내는 작은 망치 소리와 같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성적으로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러나 텅 빈 집의 정적과 차갑게 식은 와인잔이 그의 등을 떠밀었다. 그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는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아는 듯 고요했다. 윤지아의 작업실은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있었다. 칙칙한 시멘트 복도를 지나 문을 열자 후끈한 온기와 함께 붓으로 그린 거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물감과 테레비뉴 냄새, 그리고 캔버스에 날 것 같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이준혁의 완벽하게 정리된 연구실과는 정반대였다. 물감 튜브가 널브러져 있고 물통에는 탁한 물이 고여 있었으며 커다란 캔버스 몇 개가 작업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속에서 윤지아는 팔레트를 든 채 그를 맞이했다. 오빠 와주셔서 고마워요. 선우 씨는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혼자 있기 좀 그래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부드러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붓질 자국이 묻어 있었고 무심하게 묶은 머리는 군데군데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생명력이 느껴지는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아니야, 마침 나도 혼자 있었는데 잘 됐네. 와인 챙겨왔어.
이준혁은 와인병을 건네며 어색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차가운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선우와 서연의 근황, 그리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눴다. 하지만 술 기운이 오르자 대화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깊은 내면으로 향했다. 요즘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지아가 텅 빈 캔버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위에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은 새하얀 바탕이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왜? 무슨 일 있어? 마음에 색이 없어요. 붓을 드는 순간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선우 씨랑은 대화가 거의 없어요. 매일 야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말없이 잠들죠. 저는 제 그림을 봐줄 사람도 없고 제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없다는 생각에 너무 외롭고 답답해요. 내 그림은 더 이상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절박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이준혁은 그녀의 말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자신의 삶을 단색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지아의 그림 또한 단색이었다. 서로에게서 멀어진 관계 속에서 외로움과 갈등을 느끼는 것은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저는 학생들에게 미술 작품 속의 사랑을 가르치고 행복을 가르쳐야 하지만 정작 제 삶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서연이는 늘 다음 프로젝트에 몰두하느라 바쁘고 우리 사이의 대화는 늘 사무적이죠. 가끔 손을 잡으려고 해도 그녀의 손은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거나 키보드 위를 바쁘게 움직여요. 이준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백했다. 지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며 같은 종류의 고독을 공유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서로에게서 발견한 감정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붓의 터치와 같았다. 이런 마음 오빠도 잊고 살았죠? 지아가 준혁의 손을 잡았다. 붓과 물감으로 거칠어진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그 순간 이준혁은 잊고 지냈던 자신의 열정과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지아의 손이 그의 손을 감싸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지아 씨,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눈빛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그 속에는 이준혁이 느꼈던 것과 똑같은 갈망이 담겨 있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이성과 감정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준혁은 자신의 손에 든 차가운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에게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 순간 서로의 입술이 맞닿았다. 서로에게 금기된 붓으로 메말랐던 삶에 강렬한 색을 칠하고 말았다. 친구의 아내와 친구의 남편이라는 붉은 선을 넘어 그들의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은 후 작업실의 공기는 걷잡을 수 없이 뜨겁게 변했다. 이준혁은 윤지아의 따뜻한 체온과 물감, 냄새가 뒤섞인 향기에 취해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렸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죄책감과 동시에 짜릿한 해방감이 그를 덮쳤다. 이준혁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삶에 무질서하고 강렬한 색채가 번져 들어왔다.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오랜만이라서요.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상처와 고독을 깊숙이 파고들며 선을 넘고 말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이준혁은 지하의 작업실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몸 안의 뜨거운 열기는 식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텅 빈 집이 어제와 똑같았지만 이준혁의 시선은 모든 것을 다르게 보았다. 잿빛 도서관과 미색의 집은 더 이상 단조로운 배경이 아니었다. 지하와 함께 칠한 강렬한 색이
그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 후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이준혁은 강의가 없는 날 오후 서연이 없는 텅 빈 집에서 벗어나 지하의 작업실을 찾았다. 그곳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장소를 넘어 그들의 영혼이 소통하는 안식처가 되었다. 오빠, 이 그림 좀 봐요. 드디어 붓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아는 열정적으로 새로운 작품을 그렸다. 그녀의 붓터치는 거칠고 강렬했으며 캔버스 위에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생명력이 넘실거렸다. 이준혁은 그녀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다.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 그들은 서로의 예술적 영혼을 자극하는 뮤즈가 되고 있었다. 지아의 그림을 통해 준혁은 잊고 있던 자신의 열정을 발견했고 지아는 준혁의 미술사적 지식을 통해 자신의 작품 세계를 확장했다. 이 색채의 조화. 마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처럼 격렬하면서도 슬픔을 담고 있군요. 오빠랑 있으면 캠퍼스에 표현할 게 너무 많아져요. 제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삶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 이준혁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넥타이 색을 고르고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도 훨씬 열정적으로 변했다. 와, 이준혁 교수님. 요즘 표정이 완전 다른 것 같지 않아? 엄청 밝아지셨어. 그러게. 예전에는 그냥 교과서만 있는 것 같더니 요즘은 그림에 혼이 실려 있는 것 같아. 서연은 뉴욕 출장 중에도 화상 통화를 통해 이준혁의 변화를 감지했다. 여보, 요즘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잘 풀려서 그래. 서연은 이준혁의 변화가 오직 일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삶에서 감정적인 변화는 늘 논외였으니까. 한편 박선우도 아내 지아의 변화를 눈치챘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눈에 밤새 그림을 그리느라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를 반기는 지아가 보였다. 여보, 요즘 그림 그리는 맛이 나나 봐.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나보다 그림이 더 좋아? 오빠도 참. 그냥 영감이 떠올라서 그래. 선우는 지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녀가 다시 행복을 되찾은 것 같아 기뻤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단순한 육체적 만남을 넘어 그들은 서로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죄책감도 커져갔다. 이준혁은 친구인 선우와 만날 때마다 죄인처럼 느껴졌다. 선우야, 민호야, 아니, 준혁아. 너 요즘 진짜 좋아 보여. 내 아내도 그렇고. 이 나이에 다시 설렘을 느끼는 건가? 글쎄, 그런가? 선우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이준혁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이 관계는 그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향한 배신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왔다. 여보,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일찍 끝났어. 내일 저녁에 돌아갈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이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끝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동시에 그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곧바로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아 씨, 서연이가 내일 돌아온대요. 네. 갑자기요? 전화기 너머로 지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의 위험한 유혹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과연 이 관계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서연의 문자 한 통이 이준혁과 윤지아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그들의 금기된 유혹은 더 이상 달콤한 놀이가 아니었다. 곧 들이닥칠 현실의 폭풍 앞에서 그들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쿵쾅거렸다.
이준혁은 곧바로 지아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만나자고 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지아 씨, 내일 꼭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오후에 작업실로 갈게요. 다음 날 이준혁은 오전 강의를 마치자마자 서둘러 지아의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은 이미 그에게 단순한 장소를 넘어 그들의 불안한 감정이 교차하는 거대한 캔버스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아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빠, 서연 씨 정말 내일 오세요? 프로젝트가 갑자기 끝났대. 이준혁은 지아의 손을 잡았다. 평소에 뜨거웠던 열기 대신 긴장으로 인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뜨거운 욕망이 아닌 곧 다가올 이별에 대한 슬픔과 불안이 가득했다. 그들은 마지막일지도 모를 시간을 붙잡으려 애썼다.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 서로의 마음 깊은 곳을 확인하려는 듯이 오빠, 우리 이러다가 들키면 어떡해요?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 이준혁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말했지만 그의 심장은 폭풍 전의 바다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관계가 아름다운 예술적 교류가 아님을 깨달았다. 죄책감과 동시에 중독처럼 끊을 수 없는 그들의 욕망은 이미 현실의 모든 경계를 흐트러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이준혁은 서연을 맞이하기 위해 공항으로 갔다. 서연은 밝게 웃으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러나 이준혁은 그녀의 익숙한 향수 냄새 대신 자신의 옷깃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지아의 물감 냄새를 맡고 불안에 떨었다. 여보, 오랜만에 보니 반갑네. 그런데 요즘 쓰는 향수 바꿨어? 아니 왜? 아까부터 무슨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데. 당신 냄새는 아닌 것 같아서.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이준혁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혹시 들킨 건가? 그는 가까스로 아마 작업실에서 묻었나 봐.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라며 얼버무렸다. 다행히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다. 하지만 이준혁의 마음속에는 불안이라는 먹구름이 짙게 깔렸다. 며칠 후 이준혁은 친구 박선우와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선우는 여느 때처럼 밝게 웃으며 그의 안색을 살폈다. 야, 준혁아. 너 요즘 진짜 좋아 보인다. 뭔가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 그래? 그냥 일이 잘 풀려서 그래. 하지만 선우는 웃는 얼굴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근데 요즘 지아가 이상해. 나한테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아. 전에는 숨기는 거 없었는데. 문자 알림 올 때마다 나한테는 안 보여주려고 하고. 에이, 지아 씨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근데 웃으면서 보더라고. 그게 나와 주고받는 문자 때문이라는 걸 선우는 모르고 있었다. 그의 의심 어린 눈빛이 이준혁을 찔렀다. 죄책감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준혁은 집에서도 친구를 만날 때도 더 이상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다. 매 순간이 죄책감의 연속이었다. 서연과의 관계는 더 멀어졌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의 손을 잡지 않았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지도 않았다. 이미 다른 이유로 해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그의 변화를 알아챘다. 여보, 요즘 왜 나한테 스킨십도 잘 안 해? 예전에는 자주 그랬잖아. 곤란한 질문이었다. 이준혁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여성적인 직감은 이미 그들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삶에 칠해진 강렬한 색채는 더 이상
아름다운 작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삶을 잠식하고 진실을 감추는 거짓의 그림자였다. 이준혁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러다가 정말 모든 걸 잃는 거 아닌가? 선우도 서연도 그리고 나 자신도. 그는 자신이 파멸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이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그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다. 발신자는 윤지아. 오빠, 선우 씨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간대요. 본사일이 예정보다 빨리 끝났대요. 이준혁의 눈이 흔들렸다. 그들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동시에 영원한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서연의 귀국과 선우의 이사 소식은 이준혁과 윤지아의 금지된 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신호탄이었다. 그들의 비밀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이준혁은 지아에게 연락해 마지막 만남을 제안했다. 둘은 늦은 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하의 작업실에서 다시 마주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뜨겁지 않았다. 곧 들이닥칠 이별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지아 씨 선우가 내일 부산으로 떠난대요. 네, 알아요. 이사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선 차마 말하지 못한 슬픔이 묻어났다. 지아는 캔버스에 붓질을 시작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감정을 해소하려는 듯한 붓질이었다. 오빠, 전 진심이었는데. 나도 진심이었어요. 그녀의 고백에 이준혁의 심장도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지아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이제 뜨거운 열기 대신 차가운 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더 가면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우린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관계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부족했던 색을 채워주는 화려한 추상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색들이 뒤섞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혼탁한 그림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준혁은 이제 이 그림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마지막 붓질은 이별이어야 했다.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아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지막으로 껴안았다. 이준혁은 그녀의 체온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준혁은 지하의 작업실을 나와 차가운 밤거리를 걸었다. 그의 옷깃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물감 냄새가 이젠 아픔으로 다가왔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이전처럼 단조롭지 않았다. 죄책감, 슬픔, 그리고 미련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혁은 서연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의 손끝은 아직도 불안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결심을 한 듯 차분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서연은 이준혁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다. 그녀는 그에게서 더 이상 다른 향수 냄새를 맡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눈에는 자신을 바라보는 이준혁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여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그날 이후 이준혁과 서연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무미건조한 도면이 아니었다. 불완전하지만 진심을 담은 하나의 그림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준혁은 가끔씩 윤지아의 생각이 날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녀에게서 배운 진실한 감정을 서영과의 관계에 쏟아부었다.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깨달은 씁쓸한 교훈이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 실수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을 이준혁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에 진정한 색을 입힐 수 있게 되었다.